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입니다. 사실 보험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험료가 높으면 무조건 보장이 세다. 당연하죠. 보험료가 사이즈가 크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죠. 근데 원래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순수 보장형 보험이라 그래서 보험을 내가 코스트로 내고 이 보험은 나한테 리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급이 안 되는, 그리고 굉장히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이 강한 이런 보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이 보험 산업이 저축으로 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보험 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때 사람들이 보험이라고 그러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보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 보험을 저축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장성 보험을 팔더라도 저축성 보험과 섞어서 혼합형으로 팔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낸다 그러면 실제로 보장에 필요한 비용은 한 2만 원, 3만 원인데 7만 원을 더 걷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걷어서 2만 원, 3만 원은 보험에 사용을 하고 7만 원은 적립을 했다가 이자를 부셔서 줍니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보험이라는 게 1년, 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5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난 모르고 그냥 냈는데 이게 꽤 돈이 되네. 야, 보험이 이게 보장도 되고 저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사실은 정말 사이즈가 좀 불필요하게 좀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최근에는 이제 전문적인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상품들이 늘어나고, 최근에는 주식 수익률이 좋으니까 내가 이 주식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보험료는 그냥 원래 그 정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저축성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하고 한 5년 있다 해야 그랬는데 왜 원금이 안 나오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보험은요, 원래 그 원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보험료가 정말 어려운 보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쓰이기 때문에 나는 낸 보험료에서 당연히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축하고 헷갈리다 보니까 야, 내가 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와? 그거는요. 지금 납입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좀 오래 내시면은 환급금이 올라갑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계속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보험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해지를 하려고 딱 하다가 원금이 안 나오네? 그러고 이제 손해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유지를 하시는데, 보험은 원래가 손해를 보겠다고 마음 먹고 하신 거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손절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더 내면 더 나오지 않느냐? 그건 내가 돈을 더 내니까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나올 보험금은 현재 가치로 땡겨보면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언제나 내가 냈던 금액보다는 적은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을 저축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비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나한테 돈이 나가는 걸 소비라고는 할 수 있지만, 소비는 어떻게 보면 나의 만족,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지만, 보험은 소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비용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라는 거는 나의 만족 추구인데, 나의 욕구 추구인데, 사실 보험은 이 세상에 있는 상품들 중에 유일하게 나의 만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할 때 대부분 다 이기심이잖아요.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금 목이 좀 칼칼하고 좀 시원하게 먹고 싶다. 나의 욕구를 채우는 거잖아요. 이기심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 저거 갖고 싶어. 산다. 이거 이기심이죠. 이기심이라는 거는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대단히 좋은 건데 보험은 말이죠. 내가 가입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보험금이 나오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아파서 누워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양을 못할 수도 있으니 나의 사랑하는 가족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이거는 보험은 이타심이 있는 상품이다. 사실 보험의 의미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써주세요 라는 소비가 있습니까? 야,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타심에 의해서 우리가 사게 되는 것이 보험이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 엄마, 자녀 둘이 있다. 아빠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엄마는 자녀들을 돌본다. 그럼 이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냐? 아빠죠. 그럼 보험을 든다고 하면 누가 들어야 됩니까?
아빠가 들어야 되죠. 근데 가보면 대부분 아우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켜줘야지 그러고 아이들한테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한다. 아이들은요 경제활동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아빠한테 보험을 많이 드세요. 돈을 버는 사람이 소득이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은 말이죠. 결국 미래 소득을 지키는 게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럼 소득이 적은 사람 많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데 보험을 많이 든다? 완전히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보험은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보험은 그 본인과 본인의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 소득을 지키는 거니까 소득이 높으면 많이 들고 적으면 적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이 들 수 있다면 좋죠. 뭐 보험이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한테 엄청나게 큰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 이거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걸 사는데 돈이 들잖아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에서는 중요한 장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리도록 하는 엔진, 멈추도록 하는 브레이크가 있죠. 어떤 게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달려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차가 안 달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엔진이 중요하죠. 근데 달리기만 하는데 브레이크가 없다. 그럼 그 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큰일 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엔진이 중요하냐, 브레이크가 중요하냐는 사실은 이거는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싸움처럼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버스에는 버스에 맞는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버스처럼 커다란 차를 움직이려면 강력한 엔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엔진에 그렇게 큰 버스를 멈춰 세우려면 브레이크가 큰 브레이크가 필요하죠. 그러면 작은 차는 어때요? 작은 차는 그렇게 큰 엔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작은 차를 움직이는데 그 작은 차를 세우기 위해서는 작은 브레이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아유 그냥 보험 많이 들어놓으면 좋아. 무조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 생기거나 이래서 보험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금이 나오잖아.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 아니야? 뭐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경차에다가 버스에 브레이크를 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바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은요, 물론 저축성 보험도 있고 뭐 연금과 같은 이런 보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얘기하는 뭐 실비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나 뭐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의 돈이 어쨌든 대부분 다 위험보험료라 그래서 비용으로 쓰여지고 여러분한테 리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적 기여를 하고 싶어. 나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 여러분 꼭 뭐 ARS에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전화번호 눌러야만이 돕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보험을 많이 가입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여러분이 낸 돈보다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여러분한테 돌아갈 겁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 쓰였을까요? 뭐 어딘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한테 쓰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보험을 하시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보험 사고에 대상자가 된다면 뭐 당연히 보험은 감사하겠지만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나는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소득에 딱 맞는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보험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지금 실손보험, 진단비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손보험과 진단비보험을 한번 볼게요. 실손보험과 진단비보험은 실손보험은 실손보장이고 진단비보험은 정액보장입니다. 자, 실손보장과 정액보장. 말이 좀 어려운데 요즘은 이제 한문을 배우시지 않는 세대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말이 거의 한 70%가 한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손, 실제로 손해난 것을 보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병원 가가지고 100만 원을 썼다. 보험회사에 나 100만 원 썼습니다 라고 서류를 딱 내면은 실제 쓴 게 얼마인지를 딱 보고 100만 원 썼구나. 80%를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80만 원만 보장해준다. 실제로 손해난 범위 내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실손보험이에요. 자, 그런데 진단비보험은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암을 진단받은 서류를 제공을 하면 딱 보고 암에 걸렸네? 라고 하면 그냥 5천만 원 이렇게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액보장이라고 하는 거죠. 정액보장과 실손보장의 차이는 뭘까요? 실손보장은 실제로 내가 냈던 의료비 범위 내에서 어쩌면 보장을 해주니까 내가 그거보다 돈을 더 받을 리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영수증에 실제 손해난 부분을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액보장은 정해진 액수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에 걸리면 3천을 준다, 2천을 준다, 5천을 준다. 그러면 딱 정해진 금액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치료를 받았는데 돈이 더 들었는데요. 수술을 해갖고 돈을 더 받았는데 그런 건 모르겠다. 그냥 정해진 금액을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손보장이 중요할까요? 정액보장이 중요할까요? 자, 소소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뭐 병원 갔다 왔더니 5만 원 들었다. 물리치료 받았더니 10만 원 들었다. 간단하게 뭐 수술을 했더니 50만 원 들었다. 이런 의료비의 비용을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는 실손이 대단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실손보장은 예를 들면 소득 보장이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장이 암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얼마나 오느냐. 뭐 최근에는 거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에서 암 같은 경우는 중증 질환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분이 치료비가 많이 되게 적게 나오거든요. 근데 적게 나와도 한 몇백은 나올 수 있겠죠. 몇백만 원이다, 5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500만 원에 80%든 90%든 보험회사가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가장이 암에 걸려서 한 1년 정도를 지금 요양을 하면서 쉬어야 되는데 이거 그동안에 그러면 들어갈 생활비, 교육비 이거 어떡하냐? 실손해서 그걸 해주진 못하죠. 그러나 진단보험, 예를 들면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준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와 가장이 있다. 그러면 가장은 실손도 필요하고 진단비 보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 일이 생겼을 때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가장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소득 활동을 못한다, 경제활동을 못한다 그러면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단비 보험도 필요하죠. 근데 자녀는 어때요? 자녀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실손보험만 있으면 되죠. 자녀가 뭐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가 누워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돈을 못 버니까 이걸 어떻게 보전할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실손보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사랑스러우니까 보호해줘야 돼. 암보험도 들고 무슨 보험도 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드시는데 물론 뭐 있어서 나쁘진 않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진단비나 정액보장이나 실손보장은 가장이라면 들어야 되겠지만 자녀인 경우는 실손보험만 들면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분은 뭐다? 실손보장과 정액보장. 실손보장은 실제 손해난 부분만 보장해 주는 거고 정액보장은 금액을 정해서 보장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분류는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신, 마칠 종자에다가 몸신자를 써서 종신 그러면은 영어로는 whole life라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야. 와, 그러니까 그냥 뭐 죽는 그날까지 보장을 해주는구나.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만큼만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딱 머릿속에 들어오죠. 종신보험, whole life insurance. 그 다음에 정기보험, term life insurance. 일정 기간만 보장해주면은 정기보험. 평생에 걸쳐서 보장을 해주면 종신보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평생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종신보험을 들어야 되겠군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거든요. 자, 필요한 때나 필요하지 않은 때나 보험을 들면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겠죠. 정말 필요할 때만 든다라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자, 예를 들면 30대 가장이 있는데 외벌이입니다. 혼자 돈을 벌어요. 자녀가 아직 어립니다.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30대 후반인데 이제 아이들이 1살, 2살이에요. 야, 그럼 이 가장은 어때요? 정말 50세, 60세까지 아이들을 잘 부양을 해야만 아이들의 미래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1000만 분의 1이라도 아이들이 다 성장하기 전에 가장이 유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유고는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빠가 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만약에 사망을 한다면 어떡하지? 자, 이럴 때는 아빠가 지금 38살이면 60세까지의 사망보장이 되는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2년만 보장을 하는 거예요. 5억! 내가 만약에 60세가 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5억 원을 아이들에게 줘라 라는 보험이. 이게 바로 정기보험이죠. 근데 61세에 만약에 유고가 되면 이 보험은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61세가 되면 아이들은 이미 25살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보장기간은 앞으로 20년이지 평생은 아니니까 내가 22년 안에 사망을 하면 5억을 주고 23년째부터는 안 줘도 된다라는 게 정기보험이고요. 이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언제 죽어도 100살에 죽든 50살에 죽든 무조건 5억을 줘. 그러면 그게 종신보험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쌀까요? 언젠가는 한번 5억을 줘야 되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5억을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가 아니라 언젠간 5억을 줘야 되니, 그죠? 그 적립금을 얼마나 많이 해놔야 되겠습니까? 5억이 작습니까? 물론 100세에 죽었다 그러면 그 5억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겠지만 어쨌든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5억을 내가 언제 죽어도 5억을 주시오 라고 하는 보험을 들 필요가 있을까요? 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최근에 종신보험을 최근에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까 상속세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예를 들면 종신보험을 언젠간 5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납입을 하다 보면은 적립금액이 크니까 또 저축의 효과도 있다 보니까 저축 대신에 저축하지 마시고 종신보험을 가입하시죠 라고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험의 성격이 얼마나 섞여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작은 보험료인데 내가 대신 돌려받지 않는 대신에 강한 보장을 해주는 거, 이걸 우리가 순수 보장형 보험이라고도 하고 환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멸형 보험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게 진짜 보험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 소멸형 보험보다는 약간의 저축보험료를 넣어서 나중에 보장도 되고 나중에 리턴이 되도록 환급금이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연금이나 저축보험처럼 거의 95% 이상을 보험료의 저축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뭔가 약간의 보장은 있지만 대부분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10년 이상 납입을 하면 또 비과세 효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하다 보면은 1년, 2년 있다가 자꾸 깨게 되잖아요. 그럼 목돈을 못 만들잖아요. 은행에 가입한 적금의 거의 3분의 2가 만기 전에 해지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이거 내가 5년 내야 되는데 10년 내야 되는데 지금 내면은 너무 손해가 크고 돈을 많이 안 돌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속된 표현으로 코 껴가지고 그냥 5년, 10년 내다가 목돈이 됐네? 이런 효과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수익률 면에서는 아주 좋긴 어렵겠죠. 아무래도 내가 낸 보험료의 100%를 적립하는 게 아니라 95% 또는 97% 이렇게 비용을 좀 떼고 하니까, 그러나 강점도 있죠. 비과세도 있고 묶임 효과 때문에 목돈이 된다라는 효과도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축성 보험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험이 혹시 난 저축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장성 보험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하시는 게 맞다. 정리를 하려고 딱 보니까 내가 낸 돈이 지금 1,000만 원인데 500밖에 안 나와. 이거 아까워. 그리고 더 낸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보장성 보험을 저축으로 잘못 오해하고 하고 계신다면 보험이라는 거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 여러분이 계속 내서 늘어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지하철을 탔는데 구파발행을 타야 되는데 수서행을 탔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정반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수서까지 가요 그냥? 그냥 돈 냈으니까 그냥 가자. 아니죠. 내려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일단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커야지 배꼽이 크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배보다 배꼽이 크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아니, 소득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보험을 이렇게 많이 든다고? 이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득의 3에서 5% 정도를 보험료를 낸다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험에는 보장성 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은
여러분 소득의 3에서 5%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4인 가구인데요. 경제 활동을 아빠만 해요. 그리고 아빠한테 경제력이 집중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집은 보험의 필요성이 커지는 집안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경제원이 만약 무너지게 됐을 때 다른 가족들이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보험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에서 5%라고 했으니까 이런 집은 좀 소득의 5% 정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아빠에게, 가장에게 주된 보험을 가입하면 좋겠다. 자, 그런데 우리는 4인 가구인데 엄마도 벌고 아빠도 벌어요.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한다. 이러면 보험료의 비중은 조금 낮출 필요도 있습니다. 굳이 5%를 안 들어도 되겠죠. 그리고 두 가장에게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는 실손만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이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가서 갑자기 치료비가 많이 들었을 때만 대비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가입을 하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이가 다 성장해서 독립을 했다. 근데 우리 집은 좀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이. 내가 아직 일을 70세까지 좀 해야 되는데 아이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요 질병 같은 게 걱정된다. 그러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보다는 건강보험, 암보험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망에 대한 보장이 필요가 없는 집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가장이 사망을 한다고 해도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굳이 큰 돈을 물려줄 이유는 없고요. 그렇다면 내가 뭐가 필요하냐면 경제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질병에 걸렸을 때 소득을 대체한다거나 치료비를 대체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망보장인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보다는 진단비 보험이나 실손보험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이 정말 필요하다 이러면서 보험을 나이 들면서 점점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득이 뒷받침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빨리 가입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입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참 맞는 말이죠. 당연히 1000살이라도 젊었을 때 보험료가 싸니까 쌀 때 가입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험이라는 건 말이죠. 그 사람이 나이 먹어서 보험금을 탈 확률이 높아진 것까지 다 계산해서 보험료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젊었을 땐 5만 원 내는데 나이 먹었을 때 10만 원 낸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이가 먹은 사람은 당연히 보험금 탈 확률이 높으니까 많이 받는 거고요. 나이가 젊은 사람은 보험금을 탈 확률이 낮으니까 적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쌀 때 가입하는 게 이익이다. 쌀 때 가입했지만 오래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근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한 번 내고 보험료가 안 오르는 보험이 좋은 거야. 보험료가 이렇게 자꾸 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자, 여러분, 보험이라고 하는 건 보험에서 하는 말이죠. 절대로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이걸 그냥 계산을 그냥 대충 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자, 두 가지 종류의 보험이 있죠. 예를 들면 정액형 보험.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액이 딱 정해지고 절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비갱신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갱신하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만 내면 보장을 뭐 80세까지, 90세까지 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신에 보험료가 좀 비싸요. 왜냐하면은 내가 젊었을 때 가입했지만 아직 젊었을 때가 아닌 나이 먹었을 때에 필요한 보험료까지 미리 땡겨서 받아야 되니까 비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갱신형은 어때요? 20살 땐 20살 보험료를 내고 30살 땐 30살 보험료를 내고 40살 땐 40살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게 유리하냐?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갱신형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을 곱하기로 해서 더해보니까 엄청납니다. 야, 이거 비싸구나.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갱신형이나 비갱신형이나 받는 보험료는 현재 가치로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험은 수학 계리라는 게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요. 인플레이션과 또 금리를 계산을 해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현재 가치로 땡겨보면은 금액이 똑같게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 금액으로 많아 보인다 그래서 그게 결코 많이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갱신형을 할 거냐 비갱신형을 할 거냐는 무조건 비갱신형이 좋아, 보험료가 안 올라가니까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막 저축과 투자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 비용을 좀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좀 비용이 좀 덜 나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경제활동을 길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오히려 갱신형이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근데 소득이 지금 얼마나 한 10년 벌다가 나중에 못 벌 수도 있고,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연예인이다. 나 운동선수다. 지금은 소득이 정말 여유가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라면 뭐 비갱신형이 낫겠죠.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돈을 다 내놓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내 소득이 상실됐을 때 보험료를 좀 적게 내겠다. 뭐 이런 방법도 있죠. 한 가지 오해는 뭐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보험회사가 뭐 바보입니까? 갱신형 만들고 비갱신형 만들면 아니 나쁜 걸 왜 만들어 그러면 뭔가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은 보험은 말이죠. 우선순위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일단 보험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최대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소득의 5%가 한도입니다. 5%를 넘어서는 거는 안 된다. 내가 예를 들면은 5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한 25만 원 이내로 설계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25만 원이라는 가용자금 안에서 1번부터 200번까지의 보험을 골라야 되는데 이 세상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은 종류로 얘기하면 200가지 정도 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별의별 보험이 다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인생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을 1번부터 200번까지 번호를 매겨놓으면 1번 위험부터 200번 위험까지 있는데 그럼 1번부터 200번까지 위험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보험을 다 가입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25만 원 범위 내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를 가입을 하다가 25만 원이 꽉 차면 나머지는 포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맨 앞에 와야 되는 게 뭔지를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서 앞에 와야 되느냐?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보험이 있어요. 자, 보험료는 좀 싼데 보험금을 탈 확률이 높은 보험. 이걸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험료가 좀 비싼데 보험금을 탈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까? 1번. 보험료도 싼데 보험금을 탈 확률이 높다. 이걸 해야지. 근데 정답은 반대로 2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보험은 말이죠.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금을 탈 일이 없는 사람이 위너예요. 만약에 내가 보험을 가입했어. 보험금을 탔잖아? 그 사람한테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안 타는 사람이 승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보험금을 탈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주지만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보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치아보험. 보험료도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뭐 하나 해놓으면 뭐 씌우거나 떼우거나 뭐 임플란트 하면 돈을 준다는데 괜찮은데? 그리고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치과를 딱 갔는데 씌우고 떼우고 했더니 20만 원 나왔어. 근데 보험회사에다 청구했더니 15만 원이 나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 와, 내 돈 5만 원밖에 안 들어갔네. 임플란트를 했더니 갑자기 딱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을 주네. 와, 이거 대박이네. 자, 치과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를 할 확률은 굉장히 높지만 보험금을 탈 확률이 많다는 거 높죠? 인생을 살다 보면 탈만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치아보험을 안 가입했다면 나는 얼마나 경제적 손실을 볼까? 사실 보험회사가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떼우는 비용을 주고 임플란트 50만 원, 100만 원을 주면 기분은 좋은데 내가 그거 안 받았다고 죽진 않죠. 근데 암보험금 탈 확률은 씌우거나 떼우고보다 확률보다는 훨씬 확률이 적지 않아. 그럴 일이 거의 안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큰일 나. 1년 동안 회사도 못 나가고 휴직해야 되고 막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들고 돈이 진짜 생활비 감당하면 수천만 원 들어갈 수 있죠. 이건 나한테 어때요? 경제적 충격이 엄청나죠. 근데 그때 보험회사가 5천만 원을 줍니다. 어떤 게 먼저 우선 발생 확률을 떠나서 발생했을 때 나한테 경제적 데미지가 어떤 게 커요? 암이 크죠. 확률은 당연히 뭐 이빨 치료 떼우고 씌울 확률이 높지. 보험금 탈 확률은 얘가 높지만 얘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채울 때 보험금을 탈 확률이 높은 것보다는 탈 확률이 낮아도 나한테 발생하면 경제적 충격이 큰 것부터 우선적으로 채우셔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가장은 정기보험, 진단비보험, 실손보험,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우선이다. 치아보험, 상조, 상해보험, 그죠? 수술비보험 이런 거는 후순위죠, 후순위. 후순위.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험료에
남겨놔야 될 보험과 정리해야 될 보험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자, 암 진단 받으면 5천만 원 나오는 보험과 수술 입원하면은 입원 일수당 얼마를 주고 수술할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 주는 보험이 있다. 그러면 진단비 보험을 들고 수술비 보험이나 입원비 보험은 해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 아니 수술비 나오고 입원비 나오는데 좋은 거 아니냐? 좋죠. 근데 문제는 그거는 진단비보다 더 중요하진 않아요. 진단비를 받고 수술비도 나오고 입원비가 나오면 좀 더 땡큐지. 5천만 원 받았는데 또 150만 원, 100만 원 나온다. 땡큐지. 그러나 그거 없다고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우선순위냐. 없었을 때 나한테 주는 경제적 충격이 있냐 없냐. 경제적 충격이 크냐 적냐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내 보험료 수준에 벗어나서 너무 많은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복이 되는 걸 좀 삭제하는 게 좋은데 중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홈쇼핑 같은 거 보면 중복된 보험 정리해드리고 부족한 보장 끌어올리고 막 이런 광고 하잖아요. 너무 딱 들으면 그냥 귀에 딱 꽂히는 멘트긴 해요. 근데 중복된 보장을 삭제하고 부족한 보장을 끌어올린다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중복이 마치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인 경우에는 갑자기 가장으로서의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암입니다.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면 허리 디스크로 휴직하진 않잖아요. 수술을 해서라도 회사를 나가죠. 근데 암이라고 하는 건 거의 1년 정도를 그냥 경제활동을 무급 휴직으로 상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암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냐. 적어도 1년치 연봉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5천이다. 5천 나오는지를 확인. 근데 5천이 안 나와. 보면 보험회사 하나에서 3천 나와. 근데 또 하나 3천짜리를 들라고 그랬더니 아유 중복이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건 중복이 돼야죠. 왜냐하면 한 회사에서 3천밖에 안 해주는데 다른 회사에 또 3천, 또 다른 회사에 2천. 그래서 8천 정도 만들면 충분하자. 이럴 땐 중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술, 입원 뭐 이런 거는 중복하면 뭐 당연히 더 나오면 좋은데 이건 내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중복 같은 걸 좀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복된 걸 무조건 빼겠다가 아니라 적정한 보험금이 나오는지를 보라는 거죠. 적정한 보험금, 충분한 보험금. 충분한 보험금이 나오는 그 이상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예를 들면 암 진단금 2억 이거 필요 있습니까? 뭐 암 걸려서 무슨 부자 되실 생각 있으세요? 뭐 일확천금, 암 재테크 이런 거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 기본 연봉의 한 1.2배나 1.5배 이상은 되는 거는 해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후순위에 있는 것들 이런 거 좀 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 효과가 아닐까요? 하이닉스가 지금 수익률이 많이 났는데 아직 찾진 않았으니까 수익을 실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깨가 힘이 좀 들어가고 내가 오늘 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산 효과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가 뭐 야 오늘 저녁에 외식하자. 아버지 뭐 좋은 일 있어요. 야 우리 아파트가 지금 1억이 올랐어. 아버지 아파트 파셨어요? 판 건 아닌데 이게 자산 효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것 따라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 쓰레기가 되고 있다. 뭐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매일 보다 보면 아유 이렇게 원화 가치가 없는데 내가 돈을 모아서 뭐하냐. 이거 그냥 빨리 치킨이나 시켜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사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국가 경제 이야기고요. 우리는 그냥 오늘도 원화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5천 원, 만 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순간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아니 무슨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지금 원화 가치가 없으니까 야 너 안 모아도 돼.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과소비가 다시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유는 뭔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산 효과도 있고 투자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가치를 좀 경시하는 문화. 그 돈 뭐 얼마나 된다 그래. 이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과소비가 커진 것 같아요. 과거처럼 명품을 사거나 이런 과소비가 아니라 그냥 뭐 주말인데 그냥 치킨에 맥주에 그냥 뭐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침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브랜드 커피. 옐로우 브랜드도 아닌 그 비싼 4,000원, 5,000원짜리를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뭐 이거 이 정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가까운 거리인데 그냥 택시 타고 가자.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사실은 돈에 대한 태도가 무너지는 거죠.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돈에 있어서 면제부를 주면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기본 요금 나와 괜찮아. 돈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면제부를 줬다. 끝난 거 아니에요?
돈에 대한 태도가 무너진다는 거죠. 내가 지금 버는 소득은 다 내 거가 아니다. 공금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는데 공금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득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진짜 운 좋은 사람이 한 월급 300분 받으면 끝나잖아. 근데 나 지금 5년 근무했는데 그럼 60번 받았잖아. 그러면 얼마 남는 거예요? 260번 남는 거죠. 260번이면 이번 달에 받으면 259번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는 소득 중에 절반은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 거냐? 미래에 나한테 줘야 될 돈이죠. 그걸 넘어서는 소비를 한다는 거는 내가 나한테 마이너스 통장 파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귀신 씨나락 까먹는다라는 얘기 하는데 이 씨나락이라는 게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쓰는 방언인데 표준어는 벽시입니다. 벽시는 내년에 심어야 될 종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귀신 씨나락 까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욕이에요, 욕. 내년에 심어야 될 종자도 먹고 앉아있네. 이런 뜻이죠. 이게 엄청난 욕이네. 너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구나. 라는 욕이죠. 과소비라는 건 뭐 대단한 이상한 소비를 한 게 과소비가 아니라 그냥 생활에 녹아 있는데 내가 돈 쓰다 보니까 야, 내가 이 정도도 못 써? 여러분 소득이 지금 경제활동이 10년이 안 됐는데 40%도 못 모으고 있다. 그게 과소비예요. 뭐 사실 삼전 하이닉스 요즘 뭐 대단한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지금 최근 자료는 아니고 24년도 자료긴 하지만 삼성전자 주주들의 47%가 10주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30들 같은 경우는 삼전이나 하이닉스를 반려주로 지금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 주씩 좀 키워보겠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이런 포모가 증가되는 이유가 이런 거 뭐 1년 전에 내가 삼성전자 1억 샀으면은 지금 6억이야. 내가 1년 전에 하이닉스 1억 샀으면 지금 9억이야.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차피 안 샀을 거잖아요. 예? 1억이 있다고요? 1억이 있어도 1억을 한 종목에 넣지는 못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왔다 가지 않는 한은 왜? 누군가는 1억을 넣지 않았을까? 넣겠죠. 그 사람은 왜 넣었을까요? 1억이 여유 자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 한 10억 정도 예금도 하고 주식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는데 야, 잠깐만. 한 10억 중에 10억 중에 그냥 한 1억은 그냥 하이닉스 한번 사볼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1억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원금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 귀에 노이즈가 너무 많거나 포모가 증가되는 사람은 제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하세요. 주변에서 막 수익률 인증을 한다? 축하해 주세요. 좋겠다. 야, 밥이나 사.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식 숫자 물어보지 마시고요. 아마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가는 끝없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중간에 조정이라는 게 있고요. 굉장히 하락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동반되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제가 포모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얼마 전에 어떤 제 아는 지인이 주식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 분인데 22만 원에 삼성전자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로 삼성전자 샀냐라고 했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근데 사면 좀 뭐 몇백만 원어치 사는 줄 알았더니 7천만 원어치 샀다는 거야. 아니 주식 투자를 안 해보던 사람이 왜 갑자기 7천만 원을 주고 22만 원에 삼성전자를 샀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 빼놓고 30만 원 갈까 봐. 이게 포모예요. 그러면 그 결과론적은 지금 30만 원 넘었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22만 원을 사고 나서 3일 후인가? 일주일 후인가? 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22%인가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1,400만 원을 기록을 하는 숫자를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뭐 팔기 전에는 수익 손실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서 눈물로 회개를 한 다음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투자의 마음이 어디서 왔냐? 공포에서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공포가 있습니까? 반드시 사고를 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투자 대상의 3년 후의 미래나 5년 후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3년하고 5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데 그걸 보고 투자하냐, 여러분. 이 자산시장은 말이죠. 상당히 생각보다 투자가 쉬워요. 왜냐? 먼 미래를 맞추는 게 훨씬 쉽습니다. 가까운 미래가 어려워요. 여러분 삼전 하이닉스가 지금 왜 올라가는지 아시죠?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 현상이 3년에서 5년 정도는 간다는 게 예상치죠.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내년에도 올해 500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내년에도 또 성장을 할 건지는 약간 불확실하긴 합니다. 물론 예상으로는 올해보다는 더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하지만 뭐 그거는 아직까지는 정교한 신뢰감이 가는 예측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3년에서 5년 동안은 반도체 이 빅테크 기업들이 고성능의 HBM과 또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뭐 ESSD나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사줄 걸로 예상. 뭐 3년 후에서 5년 후에 이 두 개 회사의 주가 볼륨은 지금보다 높아질 거라는 건 거의 답정너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200만 원을 넘고 30만 원을 넘은 이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거는 그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3년, 5년 후를 보고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30만 원에 샀는데 어떻게 한 6개월에 뭐 500%는 못 먹어도 한 100% 더블은 먹을 수 있을까? 이걸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 세상에 누구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뒷걸음질 치다가 뭐 쥐를 밟아가지고 뭐 정말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의 친구들이 야 어떻게 그냥 우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샀는데 그냥 많이 먹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 과신으로 꽉 차게 돼요. 얻는 게 있으면 이 세상은 뭐다? 잃는 게 있죠. 이번에 내가 거의 한 500, 한 3천만 원 벌었어. 그분은 3천만 원이 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분한테 S&P 500이 지난 3년간 78.8% 올랐다. 나스닥이 105% 올랐다. 그러면 콧방귀 낍니다. 장난하냐? 옛날에 3년 전만 해도 나스닥 S&P 500이 3년에 막 100% 오른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이랬는데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최근에 아주 짧은 기간에 도파민이 팍팍 터지는 수익을 얻은 사람은 마음속에 무슨 병이 들었냐면 투기병이 들고 한마디로 자기 과신으로 꽉 차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냉정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있지만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그거는 억지로 그냥 기적의 논리로 나 안 괴롭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잘 지켜보시면 여러분 투자를 한다면 상추나 배추를 심어 먹겠다라고 하는 짧은 시각으로 하지 마시고 인삼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5년, 6년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설사 여러분이 주식을 사시게 되잖아요. 떨어질 거예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제가 이거 단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망설이잖아요. 딱 사잖아. 떨어져. 이 진리거든요. 근데 그 진리의 상황이 생겨도 여러분은 전혀 미동하지가 않아요. 아, 조금 더 살 수 있겠구나. 왜? 3년에서 5년.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빅2 기업의 3년에서 5년 후에 답은 정해져 있다니까? 지금보다는 올라가요. 그러면 너무나 쉬운 게임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한 달, 두 달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아, 이거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목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마음이 좀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주변에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좀 친절을 많이 베풀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는 말이 있죠. 리스크하고 리턴은 교환된다. 리스크를 많이 테이크한 사람이 리턴이 크다. 자, 3년 전에 나스닥에 투자해서 지금 3년이 지났다면 105%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105%면 결국 더블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목돈으로 넣은 사람이 더블 된 거예요. 적립식으로 넣으면 더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넣은 사람은 뭐가 무서워서 적립식으로 넣는 거죠? 내가 이게 좀 괜히 한꺼번에 왕창 샀다 떨어지면 무서워가지고 적립식으로 넣는 거예요. 리스크를 테이크를 많이 안 했죠. 그러니까 수익이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왕창 넣은 사람은 와 얼마나 쫄렸을까? 3년 전에 목돈을 갖다가 퇴직금을 갖다가 성과급을 갖다가 나스닥에 넣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많이 먹었냐? 리스크를 많이 테이크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퇴직금, 성과급, 금목돈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 자기의 생각과 다른 투자를 하는 거죠. 나는 리스크 무섭지 않아. 리스크 러버야.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사람은 목돈으로 넣어도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왜 적립식으로 하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과 반대되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나는 주식을 샀는데 그 멘토님이 얘기할 때 보니까 주식 사고 한 3년 정도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지금 떨어지는 건 무서워하면 안 된다. 오히려 떨어지는 게 더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사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밤에 잠이 안 온다. 막 신경 쓰이고. 그러면 그분은 리스크 러버가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세이프티 러버죠. 굉장히 안정지향형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적립식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목돈이 생겼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누군지를 잘 생각. 나 리스크 러버야. 그러면 목돈을 넣으세요. 적립식으로 하지 마시고. 나는 안정지향이다. 적립식으로 하세요, 제발. 이렇게 실수라는 것은 자기의 성향과 다르게 투자하면 실수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올라요. 자본주의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자산 숫자가 빨리 늘어나겠습니까? 아니면 돈 숫자가 빨리 늘어나겠습니까? 아니, 돈 숫자가 빨리 늘어나요. 돈이 더 많이 커지겠어요? 예를 들면 금이다. 금도 계속 캐긴 하죠. 그렇지만 금의 숫자가 빨리 늘어나요? 돈의 숫자가 빨리 늘어나요? 아파트 숫자가 빨리 늘어나요? 돈의 숫자가 빨리 늘어나요? 주식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나? 이제 자사주 소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주식은 굉장히 탄력적이야. 막 탱탱볼이야. 진짜. 근데 거기서 탱탱볼로 팅 올라갔을 때 돈을 많이 벌었다? 조금 탱탱볼 아닌 부동산으로 옮기는 거. 대단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주식만큼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떤 게 되죠? 인플레이션 방어가 되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 벌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해서 조금 그걸 좀 안정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이라는 것도 많이 벌었으면요, 욕심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는 현금화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그냥 뭐 끝까지 뭐 내가 워렌 버핏이야? 내가 뭐 버크셔 해서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나도 안 팔겠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자산이 얼마나 수백조잖아, 수백조. 그럼 뭐 나 같아도 안 팔지, 주식을. 근데 문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필요하고 돈을 벌어서 부동산과 같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으로 옮겨 타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일단은 입출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일단은 묶이는 통장으로 옮겨 놓으세요. 왜냐? 생각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지 기분 내키는 대로 입출금 통장에 둬갖고 야금야금 뽑아 쓰든가 여기다 넣었다 저기다 넣었다 하고 나중에 아차! 그걸 내가 생각 못했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목돈이라고 하는 큰 돈이 움직이기 전에는 항상 커다란 빅피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내가 마음대로 입출금 통장이 아닌 그런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좀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돈을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거 10년, 15년 후에 노후에 쓸 거야 라고 한다면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게 나 지금 1년 후에 집을 살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전세금을 올려줄 수도 있고 이런 일 같은 경우는 투자 비중을 낮추는 게 좋겠죠.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짧은 미래는 자산시장에서 오히려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짧은 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인연금저축펀드나 IRP처럼 한 55세 이후에 타겠다라는 거는 주식을 해도 돼요. 근데 내년에 결혼자금 3전 사도 될까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거는 뭐 굳이 100% 종목에 투자 이건 아니겠죠. 근데 이거 사람들은 반대로 하고 있어. 노후에 써야 될 돈은 금리형으로 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반기에 등록금 내야 될 돈으로 지금 주식 종목으로 투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동안에 억눌렸던 소비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하는데 나는 정말 여태까지 아껴 썼던 분이라면 한번 분출해도 된다고 봅니다. 진짜. 근데 한 번이어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열심히 돈 모은 돈이 제가 절제해라, 아껴라, 미래를 대비해라 라는 거는 안 쓰자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질구질하게 왜 그래? 여러분, 구질구질한 건 젊은 날 티셔츠에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그냥 돈 아끼는 거, 그건 구질구질한 게 아니에요. 진짜 구질구질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이 40 넘어서 50 넘어서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야. 누군가를 그땐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못 열어. 그때 아끼고 있어. 60대면. 진짜 그게 구질구질한 거야. 나이 60 먹었으면은 자녀나 가족이나 후배들에게 지갑을 열고 사줘야지. 그게 지금 요즘 돈이 어디 있냐? 그게 구질구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목돈을 가지고 기분 내는 거 좋다. 그러나 여러분 잘 정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한 번도 5만 원짜리로 찾아서 쌓아놓은 적이 없어요. 사이버머니야. 그러니까 숫자가 공 하나 더 붙었는지 덜 붙었는지 어떨 때는 헷갈려요. 진짜 이거가 돈이 진짜 벌기 힘들고요. 그래서 월급을 여러분이 200을 타든 300을 타든 이걸 다 5만 원짜리로 바꿔서 한번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장 한 장 세다 보면은 돈 세는 게 또 은근히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은 야 이게 진짜 벌기가 힘든 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이 돈에다가 성격을 부여합니다. 이걸 우리가 심리적 회계라고 하거든요. 심리적 회계라는 건 뭐냐, 이 돈을 딱 보는 순간 심리적으로 머릿속에 먼저 회계 처리를 해요. 이걸 쓸 건지 모을 건지, 쓴다면 어디다 쓸 건지, 이런 것들이 성격이 다 처음에 이 뇌에서 딱 정해진 대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통장 나누기를 통해서 내가 헛짓을 안 하도록, 쓸데없는 실수를 안 하도록 미리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5만 원짜리를 주웠어. 와,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5만 원짜리 딱 주웠어. 아무도 안 봤지. 이거 뭐 파출소에 신고하려고 해도 이거 뭐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는 진짜 내가 그러려고 안 했는데 내가 써야 되겠다. 자, 그리고 지갑에 들어갔어. 그 5만 원 저축할까요? 쓸까요? 그거 저축하는 사람이 있을까? 쓰겠죠. 빨리 주인 나타나기 전에 쓰자. 그게 심리적으로 이 돈을 공돈으로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한 달 있다 쓸 것 같아요? 아니면 당장 쓸 것 같아요? 당장 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자,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들이 월급을 타면 막 이렇게 침 묻혀가면서 이렇게 세가지고 다 이건 등록금 낼 거, 다 요거는 반찬값, 뭐 이런 식으로 해. 이게 그때 심리적 회계를 하면서 이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이 돈은 반찬 사는데 외에는 쓰면 안 돼. 이게 이제 심리적 회계예요. 그래서 통장 정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보통 통장 4개 정도는 써야 됩니다. 첫 번째 통장은 월급 통장. 월급 통장은 월급 받는 용도예요. 그리고 저축이 빠져나가는 용도. 저축과 투자와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용도고 월급을 받는 용도예요. 자, 그거 말고는 딴 걸로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비통장이에요. 소비통장은 뭐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월급통장과 소비통장을 하나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번 달에 써야 될 생활비를 여러분 소비통장으로 보내주는 거야. 자, 한 달에 내가 60만 원을 쓰겠다. 그러면 15만 원씩 내주죠. 그럼 60만 원을 탁 보내는 거야. 왜 예를 들어도 60만 원을 드냐? 60만 원만 쓰고 생활할 수 있어요. 한 주에 15만 원으로 버텨보기.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잖아요. 그리고 저축이 그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월급 통장이 있고 소비 통장이 있는데 또 무슨 통장이 있어야 되느냐? 또 하나가 바로 계절 지출 통장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5월 달을 지나면서 저축을 많이 못해요. 왜 저축을 못할까요?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뭔 또 이렇게 청첩장이 많이 날라오는지 요즘은 미치겠다. 5월 달은 행사도 많고 돈 쓸 일이 많았으니까 이번 달은 저축을 쉬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특별히 평상시에는 안 쓰는 돈인데 특정한 달에만 쓰는 지출을 우리가 계절 지출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명절, 여행, 기념일, 이벤트, 자동차, 겨울옷 이런 것들은 매달 쓰는 돈은 아닌데 어떤 특정한 달에만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돈을 여러분들이 따로 모아놔야 됩니다. 어떻게 모아놔야 돼요? 내 월급이 지금 300이다. 그러면 300을 모아야 돼요. 300을 모으려면 한 달에 25만 원. 내가 월급 타는 날 저축 빠져나가고 25만 원을 계절지출 통장으로 송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절지출 통장 안에서 이벤트가 생겼을 때, 계절지출이 생겼을 때 뽑아 써라. 그럼 마지막 하나 통장은 뭐냐? 예비자금 통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월평균 소득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월급은 평상시 300 받는데 보너스가 한 1년에 1200 나와요. 그러면 12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100만 원이니까 월평균 소득은 4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00을 가지고 살림을 해야 돼요. 나는 400 갖고 저축도 하고 소비도 해야 돼. 근데 이번 달에 300밖에 안 들어와. 이번 달에 평균 400만 원 소득인데 500이 들어왔어. 아싸! 400으로 살림을 하고도 100만 원이 남아. 그 돈을 써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나는 월평균 소득이 400인데 500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100만 원은 언젠가 안 들어오는 달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는 내 월평균 소득보다 초과된 소득은 어디다 옮겨놔야 되냐면 예비자금 통장에 옮겨놔야 된다. 그럼 예비자금 통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골에 가면 저수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수지. 저수지가 왜 물을 가둬놨을까요? 비가 많이 올 때 가둬놨다가 왜 흘려보내지 않고 가둬놨느냐? 감을 때 꺼내 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500이 들어왔다고요? 그 100만 원 여러분 거 아닙니다. 예비자금 통장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 달에 300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 그 100만 원을 꺼내서 400으로 살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통장, 월급 통장, 소비 통장, 계절 지출 통장, 예비자금 통장으로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뭐 통장하면 이름 굉장히 많아요. 증권회사에서 만들어주는 CMA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은행에서 인기가 있는 파킹 통장도 있습니다. CMA나 파킹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약간의 이율이 붙는, 이자가 붙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절 지출 통장이나 예비자금 통장 같은 거를 이런 통장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ISA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곧 슈퍼 ISA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기존의 ISA는 어떻게 되는 거냐? 기존의 ISA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해요. 기존의 ISA는 여러분이 거기에서 투자를 하든 저축을 하든 펀드를 사든 뭘 하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자, 서민형은 4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그 수익 금액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 15.4%가 면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넘어서도 9.9%인 저율과세로 세금을 좀 깎아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열심히 여러분 해외에 투자하시는 그 해외 자산도 해외 주식이지만 국내 상장된 ETF에 투자하시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도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 주는 게 바로 ISA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축이나 투자를 ISA에 하시다가 이제 6월 달에 슈퍼 ISA가 나오면 그때 슈퍼 ISA까지 같이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연금 저축이나 IRP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55세 이후에 써야 돼요. 그럼 55세 이후에 쓴다 그러면 뭐야 55세가 내 인생에 오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금액을 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2030들을 만나보면은 저기 연금 저축하고 IRP에다가 세액공제 아주 이빠이 받으려고 900만 원 한꺼번에 납입을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00만 원이면 여러분 한 달에 75만 원이거든요.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하길래 75만 원을 개인연금 저축과 IRP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연금 저축과 IRP가 세액공제가 훌륭하긴 하지만 그거는 노후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저축액의 한 20% 정도 수준으로 하시는 게 맞지 그거보다 더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한 3, 400 저축한다. 뭐 그런 사람이 75만 원 하는 건 괜찮은데 난 한 달에 열심히 해봐야 150만 원밖에 못 한다. 라고 하면 개인연금 저축과 IRP는 30만 원 정도 이내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IRP나 연금저축은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당장 쓸 돈이 아니고 장기적인 투자로 노후에 쓸 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금리형보다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은 ISA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투자를 하려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것을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달러로 환전을 해가지고 밤에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이 10시 반부터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그거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해외 주식을 추종하지만 나스닥 S&P 500을 추종하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뭐 코덱스, 뭐 타이거, 에이스, 플러스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데다가 투자하게 되면은 또 세제 혜택을 국내 상장이기 때문에 그 배당금이나 분배금에 대해서 저율과세와 비과세 효과를 주니까 일반 계좌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ISA 계좌에서 하시면은 세금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출시 예정인 슈퍼 ISA 같은 경우는 국민성장 ISA라고 해서 해외 투자가 금지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세제 혜택이 지금 기존보다 훨씬 더 확대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성장 ISA를 하시게 되면은 국내 기업이나 국내 펀드에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국내 펀드나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에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기존의 ISA에서 해외에 투자되지만 국내 상장된 ETF를 하시면 되는 거고 국내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세제 혜택을 더 세게 받겠다 라고 하면 새로 생기는 그 국민성장 ISA를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뭐 라면 먹을 때 보면은 매운맛 좋아하는 분 있고 순한 맛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은 화끈한 그 맛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너구리 라면도 순한 맛이 있고 매운맛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요즘 뭐 라면 중에도 뭐 마라맛 뭐 라면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스닥은 말이죠. 매운맛이라고 보면 돼요. S&P 500은 뭐 보통 맛, 다우존스는 순한 맛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한 맛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식이긴 하지만 주가 변동이 상대적으로 뭐 없다는 건 아닙니다. 주식은 당연히 주가 변동이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이
좀 적은 주식이 담겨져 있는 전통적 소비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지수가 다우존스예요. 그러니까 다우존스는 주가 변동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약간 마음을 쓸 일이 조금 덜하죠. 근데 좀 많이 안 올라가는 대신에 배당을 많이 줍니다. 배당을 준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면 다우존스는 왜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고 왜 배당을 줄까?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전통적인 소비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5배, 거의 17배 이상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인구도 3억 3천이나 되고 얼마나 많이 소비를 하겠습니까? 뭘 하나 사도 엄청 많이 사요. 그러니까 그 소비 기업들이 돈을 벌죠.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그 소비 기업이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세제, 비누, 샴푸 이런 거 망하겠어요? 안 망하지. 근데 큰 돈을 벌기는 어렵죠. 그 큰 돈을 벌진 못하지만 그 이익은 막 성장을 반도체처럼 하진 못하지만 계속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뭔가 배당을 해주고 주가는 올라가긴 하지만 나스닥이나 S&P보다는 안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나 그냥 배당 받으면서 그냥 주가 많이 안 올라가지만 마음 좀 편하겠다. 순한 맛 좋아하면 다우존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보다는 조금 뭔가 그래도 조금 주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S&P 500 보통 맛. 여기에는 조금 매운맛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장주라고 불리우는 기술주들이 좀 들어가 있고 이런 성장주들은 배당을 안 해요. 왜 배당을 안 하냐? 돈을 수천억 달러씩 버면서 왜 배당을 안 하냐? 이 수천억 달러를 다시 또 공장 짓고 또 투자하고 이래서 자꾸 앞서 나가야 되니까 R&D에 투자하느라고 배당을 못 줘요. 대신에 엄청나게 이익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가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런 S&P 500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거든요. 근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게 이제 신용평가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하는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이 미국의 산업 중에서 금융 20개, 그 다음에 공공 20개, 제조 400개, 운송 30개,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가장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고 유망한 기업 500개를 뽑아놓은 게 S&P 500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내가 그 500개 기업을 한 주 한 주 사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합 선물 세트로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좀 전통적인 소비 기업 비슷한 것도 있지만 기술주도 좀 섞여 있고 그러니까 순한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고추기름이 조금 들어가 약간 매콤한 요게 이제 S&P 500. 그러니까 S&P 500도 뭔가 올라갈 때는 좀 팍팍 올라가요. 그리고 약간 배당도 나오고. 요게 S&P 500. 자, 나스닥은 매운맛. 말 그대로 매운맛입니다. 이거 완전히 진짜 어마어마한 빅테크 기업들인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기는 하지만 그걸 주식 숫자로 나눠보면 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주가가 빨리 올라가냐? 앞으로 엄청 커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자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주로 기술주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입니까?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은 이제 알파벳이죠.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니까 그냥 엄청나게 그 대신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가가 제일 많이 빠져. 왜냐하면 당연하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죠. 그래서 이게 매운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재산의 10%를 제외한 90%를 여기다 넣어라. 그게 S&P 500이거든요. 그만큼 S&P 500을 우리가 흔히 코어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기술주만 담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어떻게 보면 가치주만 담은 것도 아니고 미국을 이끌고 있는 500개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을 담아놓은 거니까 굉장히 코어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시금 못 넣잖아요. 우리가 소득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갑자기 한 5천만 원 넣을 수 있어요? 주식에 못 넣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야 주식시장에서 돈이 조금 데미지를 입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상관없는 사람은 없지. 돈이 많은 사람도 손실이 나면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예를 들면 대부분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적립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조금 덜 먹더라도 리스크를 좀 많이 테이크하지 않는 차원에서 적립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나스닥과 S&P 500과 코스피에 한번 투자를 한 결과를 보니까 3년 동안 투자 결과를 보니까 나스닥이 105% 올랐어요. 그리고 S&P 500이 78.8%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205%가 올랐습니다. 3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나스닥에 투자해서 105%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105% 먹은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3년 전에 일시금으로 나스닥에 넣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야 105%잖아요. 적립식을 하잖아요. 몇 퍼센트냐? 46%밖에 안 됩니다. 자, S&P 500 78.8% 3년 동안 올랐다고 하지만 적립식으로 하잖아요. 42%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는 205%가 올랐다 그랬죠? 3년 동안. 근데 적립식으로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173. 아까 나스닥과 S&P 500은 거치식 투자에 비해서 적립식이 반토막밖에 안 되는데, 아니 반토막도 안 되는데 왜 코스피는 지난 3년간 투자해서 거치식이 205%인데 적립식이 무려 173%냐? 이유가 있습니다. 3년 동안 투자 중에서 2년을 말아먹었어. 2년을 안 오르다가 마지막 1년에 다 오른 거예요. 자, 나스닥과 S&P 500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올랐죠?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투자할 때 어땠어요? 기분이. 계속 적립식으로 100만 원씩 사는데 계속 올라. 기분이 어때? 좋지. 3년 내내 좋아. 3년 내내. 야, 이건 뭐 도대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투자를 3년 동안 했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만 원씩 코스피에다가 3년을 넣었다. 205% 적립식도 113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투자할 때 기분 나빴을까 좋았을까? 2년 동안을 안 올랐다니까. 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면서 야, 이거 진짜 더럽게 안 오르네요. 미국 주식은 저렇게 오르네. 이건 뭐지? 진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겠죠.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2년 동안 지내고 피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열매가 단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투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고난과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괴로워요? 그게 정상이야. 지금 뭐 어떻게 먹고 살만해? 너무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단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적립식으로 앞으로 투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야 돼, 안 올라야 돼? 안 올라야 돼요. 지금 최근에 막 나스닥 S&P 500에 매달 100만 원씩 넣는데 와, 계속 올라. 와, 이거 와, 훌륭하다.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매달 전월에 본인을 갱신하면서 가장 비싸게 사고 있는 거. 이 사람이 수익 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딱 시작했는데 적립식으로 투자를 시작했어. 근데 계속 주가 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익률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월 적립식 장기 투자에서 초반에 오르는 것은 반드시 수익이 안 난다. 여러분,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셨다고요? 기도하세요. 너무 빨리 올라가지 않게. 여러분, 살 게 많아요? 산 게 많아요? 살 게 많죠.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초년생 때부터 제가 월급의 40% 정도는 저축해라.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면 50% 해라. 그 50% 저축 금액의 20%를 노후 준비로 하잖아요. 나스닥 S&P 500에 투자하잖아요. 그 사람 노후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왜냐? 30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20만 원, 30만 원이라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오래 안 해. 많이 하고 짧게 하려고 그래. 조금 하더라도 길게 할 생각을 하세요. 노후 준비는 한마디로 말을 해서 큰 금액으로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아. 사회에 나오면. 그죠? 할 일 많죠. 뭐 결혼도 해야지, 집도 사야지, 뭐 차도 사야지. 그래야 되는데 무슨 얼마나 대단한 돈을 지금 55세 이후에 60세 이후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노후 준비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저축과 투자의 20% 이내로 하되 잊어버려라. 이 돈은 없는 셈.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0만 원인 경우에는 소득을 어떻게 투자할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200만 원일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200만 원을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일자리는 없어질 수도 있는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어디야? 250이 어디야? 라고 감사하는 건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본인이 사회 초년생이라서 200, 250인 거예요? 아니면 하는 일의 종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에서 250만 원이라면 언젠가 여러분은 다른 뭔가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축할 생각을 하지 말고 200, 250만 원이잖아요. 내 최소한의 경비 한 주에 한 30만 원이면 될까? 진짜 최소한? 그럼 120이죠. 나머지 80 남는다. 그거는 여러분을 디벨롭 하는 데 써야 됩니다. 저축 투자할 때가 아니야 지금. 뭐 저축 좋죠.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는 건 좋은데 무슨 얘기냐? 한 주에 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삽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30만 원, 한 주에 30만 원 통장에 넣어놓고 체크카드 쓰면서 금요일쯤 됐는데 5만 원 남았다. 그러면 주말에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생활을 하시고 그 80만 원으로 여러분의 소득을 200, 250이 아닌 300, 350, 400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0만 원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뭐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00만 원 월급이 됐다.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러면 150은 해야 돼요. 근데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지 못해서 내가 월세가 나가거나 전세가 대출이자가 나간다. 그래도 40%에서 45%는 해야 돼. 120은 해야 돼. 120. 그러면서 300이 빨리 400, 500 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120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땐 70% 이상 금리용으로 돈을 모으세요. 옆에서 뭐 주변에서 수익률 인증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넣어갖고 10억 된 거 아닙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돈을 뭉칠 생각을 해라.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눈싸움 해봤죠? 눈사람 만들어봤죠? 중요한 거는 눈덩이 요만큼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만큼 만들 수 있어요. 요만큼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눈싸움 만들었잖아. 그 눈덩이 커질 수 있어요. 안 커져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투자를 요만한 눈덩이 굴려면 굴려져요? 안 굴려지잖아. 일단은 내 머리통만한 눈덩이까지는 참고 이렇게 뭉쳐야 돼. 내 머리통만큼 뭉쳐진 다음에 약간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굴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게 스노우볼링 이펙트죠. 그러니까 일단 3천만 원까지는 일단 5천만 원까지는 괜히 신경 쓰이고 에너지 쓰이고 밤에 누워서 자는데 자꾸 주식 때문에 눈 번쩍번쩍 뜨이는 이런 일 하지 말고 모아라. 그 이후에는 하지 말라 그래도 아마 여러분이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3천, 5천을 모으는데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시드가 있게 되면 훨씬 투자가 여유로워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을 땁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식이라는 장치는 조바심이 있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의 계좌로 옮겨지는 장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이 인내심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내가 이거 진짜 얼마 안 되는 돈 이거 내 진짜 잃으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은 버티지를 못해요. 너무 좋은 주식을 빨리 팔든지 아니면 빨리 망해갈 텐데 그걸 붙잡고 있는 쓸데없는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일단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투자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이에다 쓰세요. 1번, 나는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얼마의 투자 성과면 나는 만족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적어놓고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만약에 이걸 안 적어놓고 투자를 시작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죠? 우왕좌왕합니다. 근데 이걸 딱 지금 삼전 하이닉스로 만약에 돈을 번 분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도 포모지만 있는 사람도 지금 마음이 괴로워. 왜? 있는 사람이 왜 괴로워? 수익이 났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그냥 뭐 수익 났으니까 팔면 되지 않냐? 팔고 이 주식을 안 볼 것 같아요? 만약에 나 팔고 40만 원 가면 어떡하지? 나 팔고 하이닉스 250 가면 어떡하지? 이게 공포감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수익을 봤다면 맞다. 나는 좀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었고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었고 얼마 정도 만족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내가 15만 원에 사서 지금 23만 원이니까 15만 원에 사시면 30만 원이니까 난 충분히 먹었다. 근데 팔 때 내가 팔고 40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주식 사주는 사람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되지.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팔고 또 포모가 생겨. 내가 팔았더니 또 올라가네. 여러분 다 같이 좀 잘 삽시다. 여러분 혼자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리를 딱 중장년층이면 이 세 가지를 해보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최근에 포모도 많고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 뭐 이유도 없이 자꾸 아픈 분이 내과를 가도 진단이 안 나와, 신경과를 가도 진단이 안 나와, 정신건강의학과 갔는데도 진단이 안 나와. 저한테 오니까 제가 진단을 해드려. 삼전통, 닉스통 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포모가 있으면 반드시 사고를 치게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우리 주변의 노이즈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집중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사람 분명히 10주 미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투자를 생각한다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세 가지를 나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확신이 든다면 이렇게 올라간 가격인데 투자해도 될까? 여러분 확신 드신다면 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처음 마음 먹었던 투자 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 투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투자는 대부분 사람들이
상추나 배추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인삼 농사 짓겠다라는 마음으로 투자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산업이 커질 거라고 하는 것은 답정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뭐 우려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사 투자를 나는 겁나서 못한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행업이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